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유 선생님을 모시고 글쓰기에 대한 수다를 토지 멤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이제 사회 아닌 사회를 보게 됐는데, 제가 사회를 보게 된 이유는 은유 선생님과 같은 동네 사는 동네 주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수많은 팬과 수강생들을 몰고 다니는 스타 강사이면서도 에세이스트인 작가 은유 선생님을 모시고 글 쓰는 일과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기 어려운 분이지만 제가 동네 주민 찬스를 써서 모셔봤고요. 안녕하세요, 은유 선생님. 저희 네. 토론의 즐거움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줄둥이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근황이랑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책도 내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네. 책 소개도 같이 너무-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글 쓰는 일을 하고 있고, 글쓰기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책을 지금 이번이 3번째 내게 됐어요. 글쓰기 수업을 하게 된 거는 이제 13년 차가 됐는데, 5년 차 때 글쓰기의 최전선을 냈고, 6년 차에 쓰기의 말들을 냈고, 지금 13년 차 이 책을 낸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7년의 공백이 있는데, 저는 이미 2권을 냈으니까 글쓰기 책은 안 내도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7년 사이에 이제 저가 다시 알게 된 것들도 있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있어서 좀 내게 됐습니다. 그래도 좀 망설여져서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 친구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줬는데, 글쓰기의 최전선은 수학의 정석 같은 책이고, 쓰기의 말들은 사전처럼 옆에 두고, 이렇게 아무데나 펼쳐서 읽어도 좋은 책이고, 글쓰기 상담소는 자습서 같은 책이다. 그래서 내가 그럼 내도 되겠네. 역시 해석이 중요해. 너무나 너무 절묘한. 그쵸? 그래서 안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써도 되겠다. 그래서 조금 내게 됐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하나로 끝나면 모를까 둘을 냈으면 셋까지 내는 거는 네. 정석인 것 같습니다. 그쵸, 3부작. 네. 한국인이면 3을 맞춰. 은유 트릴로지 이런 거. 네, 3부작을 냈고, 책이 나온 지 이제 어저께로 딱 한 달이 됐어요. 그래서 책이 나오면 좀 들뜨잖아요. 초조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셨나요? 그럼요. 네. 네. 책을 안 내보신 분이 없네요. 오. 저는 공저서여서. 그쵸. 네.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덤덤했어요. 덤덤하셨나요? 저 책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걱정이다. 약간 이런 아니, 마음이 근데 진짜 좀 그런 나왔어요. 마음도 좀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나의 최선을 다해서 쓰긴 썼지만 완벽할 순 없잖아요. 글이란 게. 그리고 나도 모르는 어떤 나의 부족함을 당연히 이제 담겨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누가 볼까봐 약간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책을 썼기 때문에 누가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 분열되는 이중의 마음 속에서 되게 갈팡질팡하고 정서적으로 좀 초조해지는 그 텐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굉장히 어수선한 마음으로 보내면서 북토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신 책은 대기업에서 내셨더라고요. 네. 김형사라는 출판계의 대기업. 출판계 대기업에서 내셔서 은유 선생님의 위상이 이제 다음 책은 다시 소기업으로 갑니다. 일단 네. 근데 글쓰기 상담소가 어떤 독자를 대상으로 했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 좀 설명을 좀 네. 부탁드릴게요. 이게 은유의 글쓰기 상담소가 워낙에 2020년인가?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2021년에 네이버 오디오 클립으로 제가 연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제 제안을 받았는데 글쓰기 상담소를 좀 연재해달라. 그래서 오디오 클립이니까 이렇게 10분, 15분 정도로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 해서 한 1년 동안 일주일에 하나씩 50개를 하자고 제안을 받고 제가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좀 호기심? 그리고 안 해본 일을 좀 해보자. 유튜브보다는 이제 팟캐스트 사람들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좀 그렇게 오디오로 소통해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강연을 많이 다니니까 사람들이 늘 물어보는 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리스트업 해가지고 그걸 해놨는데 저는 이제 오디오용으로
그냥 대본을 좀 썼는데 그걸 책으로 내자는 제안을 받은 거죠. 그랬을 때 이거 오디오용이라 원고를 책을 내면 다시 써야 되는데 실제로 거의 많이 다시 썼고 말과 글은 다르니까 네, 그래서 고생을 좀 했고 예, 그래서 조금 더 글쓰기를 막 시작하려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브런치 작가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좀 더 대중을 대상으로 글쓰기를 막 시작하려는 사람들 그랬을 때 뭐 조심해야 될 거, 마음가짐, 뭐 어떤 차별적인 언어를 쓰면 안 되는 것들, 그런 부분들까지 다 담아놨어요. 제가 은효 선생님의 저도 이제 강연 같은 걸 많이 다니는데 사실은 이 바닥이 좁아서 다니는 곳이 다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누가 왔다 갔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은효 선생님이 이제 한번 지나가는 데를 저도 가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거기서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은효 선생님의 글쓰기 강의를 하면 눈물바다가 된다, 사람들이. 약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글을 쓰면서 뭔가 치유를 하는 그런 네. 느낌이 들어서인지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눈물바다가 요즘은 조금 아니게 됐어요. 과거에는 초기에는 확실히 많이 눈물 흘리는 분들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묶어놓고 억눌러 놨던 거를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 이제 읽다 보면 눈물이 나거든요. 그래서 글쓰기 수업 초기에는 되게 눈물 많이 흘린 것 같아요. 쓰기에 말들 할 때까지는. 근데 최근에는 사람들이 글을 확실히 많이 쓰나 봐요. 그런 감정의 표현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세련돼진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이제 많은데 저는 미투 이후에 여성들의 말하기가 조금 더 기회가 정말 많아지고 일상화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그렇게 말할 때 그 표현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우리가 살면서 뭐 많이 있잖아요. 가정 폭력도 많이 겪고 여성들 같은 경우 성폭력에 노출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뭐 그런 것들 학교 폭력 때린 선생님들 이름 다 기억하고 있어요. 40대 50대 되더라도 뭐 그런 이야기 할 때 어쨌든 수치심을 강요하는 사회니까 네, 그런 경험들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눈물이 터지죠. 네.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확실히 최근 들어서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 같긴 해요. 많이 네, 늘는 그죠?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작가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네. 약간 원초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저는 그냥 뭐 저도 왜 글 쓰는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최근에 이제 오늘 이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해보긴 했는데, 네. 근데 애초에 왜 쓰는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은 만나시는 분들이 이제 네. 막 글을 시작하시는 분이고, 막 글 쓰고 싶은 어떤 생각으로 충만한 분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만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은 왜 무슨 이유로, 물론 각자 이유들이 다 있겠지만 다 있죠. 인상적인 이유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도 이제 첫날 자기소개 하면서 왜 왔냐, 어떤 글을 쓰고 싶냐,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럼 그것은 뭐냐? 자기의 말하지 못한 상처,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되게 많아요. 이제 가령 뭐 부모님이, 어머님이 암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고, 그 사이에서 자기가 돌봄 노동을 하면서 너무 지쳤고, 근데 그때 느꼈던 되게 복잡한 감정 있잖아요. 엄마를 돌보고 싶지만 내 삶도 살고 싶고, 왜 나야? 라는 어떤 돌아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고, 그런 것들. 아니면 아까 말한 뭐 폭력의 경험들, 그리고 직장에서 거의 정서적인 학대를 받는 직장인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쓰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 많고, 또 아니면 내가 감정이란 걸 느낄 수 없게 됐다. 누가 이제 내 생각이 어떠냐, 감정이 어떠냐 물어보면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자기의 그 무감각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정신과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요새 많잖아요. 근데 상담을 가면 그렇게 글쓰기를 시킨대요. 예, 그래서 자기 정리해봐라 이러면서 글쓰기가 이제 심리 상담에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뭐 불안과 우울이나 이런 걸 치료하는데 되게 좀 잘 쓰이나 봐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어. 나는 글을 쓰면 쓸수록 고통스럽고 번민과 회의에 시달리는데. 그쵸? 근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담받을 때 미리 네. 이제 자기 일주일의 이야기를 쭉 글로 써서 오게 한대요. 아. 그걸 보고서 이제 같이 풀어나가는
그런 식으로 상담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상담 받다가 상담 비용이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네. 글쓰기가 더 싸서 왔다 이러시는 분들 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예, 그래서 오고,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경쟁이 더 심화되고,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개인이 되게 쫓기고 위축되고 불안이 생기잖아요. 내가 언제 밀려날지 모른다, 이 공동체에서. 그리고 저는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말할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너무 바빠. 각자 자기 개발하고 막 운동하고 헬스하고 뭐 배우고 너무 바빠요. 유튜브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좀 이렇게 시간이 느리게 흘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좀 풀어지는 게 있는데 그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저는 글 쓰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 자기 생각을 되게 말하고 싶어 하고 해소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가 한국 사회가 좀 점점 병들어가는 이 속에서 자기를 지키려는 안간힘이 아닌가? 되게 자연스러운 자기 보호 본능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강한 것 같아요. 저는 글쓰기로 푸는 것이 술로 안 풀고. 네. 갑자기 술로 풀고 있는 저 자신이 약간 아유, 이만하네요. 무슨 말이세요? 이렇게 두꺼운 책. 글쓰기로 받은 응어리를 술로 푸시는 것 같습니다. 쓸수록 왜 범민이 드세요? 아니, 쓰는 게 고통스럽죠. 쓰는 게 고통스럽죠. 고통스럽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글 쓰는 거가 직업이다 보니까 아마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직업적으로 글을 쓰거나 준직업적으로 글을 쓰시는 분이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마들은 아니죠. 여기 네. 있는 분들은. 혜리님도 시사인에 글 쓰잖아요. 최근에. 네. 영상 전문가이면서 또 글도 쓰시는 네. 분이고. 어쨌든 남들한테 공적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써야 되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필연적인 스트레스나 이제 압박감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막 글쓰기를 시작하신 분들과는 조금 좀 상황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 한 축도 있어요. 자기 치유의 글쓰기가 한 축이 있으면 또 한 축은 자기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과시? 예, 이력서의 한 줄, 포트폴리오로 삼으려는 글쓰기 하는 분들도 있는데 다행히 제 수업에 많이 오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글쓰기의 목적은 책 읽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저는 많이 하고 다니고 책 내는 게 급하지 않다. 어떤 책을 내느냐가 중요하지. 거기에 쫓기면은 뭔가 이런 세속의 흐름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건데 그 급류에 더 적극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가속화되는 그 언어 하나의 매개로 글을 쓴다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또 부끄러워지는데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그 아카데미에서 저도 이제 글쓰기 강의를 몇 년 했었는데 2년 정도 했었는데 저는 약간 다른 방식의 글쓰기였고 저는 이제 은효 선생님과 반대로 책을 빨리 내라 빨리 써서 자꾸 읽은 걸 묵혀두지 말고 배설을 하고 쌓아야 된다. 쌓아야지 새로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빨리 저자가 되고 어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팁들을 내가 많이 드리려고 했거든요. 이제 수강생들한테. 그래서 빨리 내가 읽은 것들을 소화하고 그것을 제대로 내가 읽었는지 아닌지 뭐 그것은 뭐 나중 문제고 빨리 좀 써봐라. 네. 그걸 자꾸 묵혀두고 어떤 딜레탕트로서 독서를 좋아하는 다독가로서 남으려고 하지 말고 빨리 써봐야지 그런 이제 자기의 독서력도 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인데 네. 이게 그 글쓰기라는 거를 되게 완결된 하나의 작품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특히나 책은 더 그렇고요. 그래서 그거를 완벽하게 뭔가를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는 자신을 계속 이제 체근하면서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글이라는 걸 항상 이렇게 써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낡은 게 되고 부끄러운 게 되거든요. 저도 매일 써놓고 지나가 버리면 그걸 너무 부끄러워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과거의 자신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그 준비하고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그 강박에 쌓여 있으면 결국 자기 표현을 못한 상태에서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강생의 차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분하고 제 그쵸.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아예 좀 달랐던 여기 것 같아요. 약간 고급반, 상급반, 고급반이 초급반, 비기너. 약간 뭐 글쓰기를 통해서 상처를 치유한다거나 자신의 내면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기보다는 뭔가 업무상에서 필요해서 기자 출신들도 몇 명 있었고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필요한데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개발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제 경우는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책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글은 그냥 생각이 있으면 빨리빨리 써서 공개해놔라. 맞아요. 약간 좀 그거는 그쪽에 좀 저도. 가까운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그때그때 생각들의 이제 히스토리를 쭉 쌓아놓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중요하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 과거에는 저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보면서 네. 아, 이 글은 지워야겠네. 그러면서 작업을 이게 하는데 뭔가를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일종의 약간 기록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가 생각해두고 사유했던 것들을 메모를 해두지 않으면 네. 금방 또 이렇게 휘발되잖아요. 휘발되죠.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완성되지 않은 생각들에 그쵸. 대한 소중함보다는 완성된 결과물에 대한 어떤 그 평가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글로 써서 딱 써놓고 내가 다시 읽어보면 읽다가 다시 생각이 더 발전되기도 그쵸. 하고 맞아요. 이게 좀 부족했구나. 그쵸, 그래서 그쵸. 저도 여기에 그 완벽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글은 쓰는 사람이 완벽해지려는 노력도 할 수 있다. 네네네. 제가 이렇게 그런 문장을 쓰기도 했는데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책 내는 것에 조급함을 갖지 말라라는 것은 약간 사람들이 책 내는 것을 자격증 따는 것처럼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네네네. 나 빨리 책 내서 유명해지고 싶어. 약간 유튜버로 돈 벌고 싶어. 이런 분위기로 그렇게 조급한 성과주의? 이렇게 해서 또 자기를 닦다라는 거예요. 네, 네, 네. 그 책 내서 안 팔리면 또 좌절하고. 뭐 약간 이런 식의 흐름이 자기를, 좀 유예시키면서, 나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으로 갖는 게 아니라 또 성과 주체가 돼야 돼, 나는. 또 글 읽었으면 책 내야 돼. 글 썼으면 책 내야 돼. 막 이런 것들이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수업에도 이제 기자분들이나 이렇게 언론인들이 오면 그분들은 또 특색이 있는 게 내가 공적인 업무로 글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내 이야기는 못 쓰겠다. 그래서 또 오시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자기 이야기에 대한 이해받고 싶은 마음, 네, 본능 네. 그건 정말 있고 인간이 또 그거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쓰고 내가 이해하자. 저는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말을 안 할 것처럼 하더니 말을 막 하네요. 예, 예. 저한테 은유 선생님은 우선 에세이스트이시고 작가이긴 한데 르포도 쓰시고 인터뷰도 쓰시는 일종의 이제 논픽션 저술가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작가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소설이나 시 같은 소위 말하는 등단 작가를 많이 떠올리는데 선생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뭐 시도 많이 읽으시고 소설을 또 많이 읽으시는 문학 애호가이시기도 한데 보통 그러면 이제 등단을 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논픽션 작가가 되셨던 어떤 계기라든가 뭐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제가 소설은 좀 순서가 뒤에 있고요. 네. 왜 이제 제일 먼저 손이 가는 책들 있잖아요. 그런 건 저한테는 항상 사회과학 책이었어요. 옛날 말로 하면 요즘은 네. 인문서라고 이제 됐는데 그런 르포 같은 것들에 더 손이 먼저 갔고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뭐 문학 평론 이런 거 읽고 그 다음에 소설이니까 앞에 것들 읽다 보면 소설은 조금 후순위로 밀리곤 했어요. 근데 저도 왜 그랬나 생각해 보면 제 독서의 첫 경험은 제가 고등학교를 여상을 나왔는데 취업이 되고 이제 취업이 일찍 됐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취업이 되고 시간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늘 서점을 갔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 가면 뭐 소외된 삶의 뿌리를 찾아서 이런 사회과학 서적을 제가 늘 봤어요. 그때가 제가 89년에 졸업을 했으니까 88년 이때 한참 책 쏟아져 나올 때 그래서 저는 그런 책으로 먼저 독서를 시작했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세상을 읽는다. 그게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위고 거기서 독서의 재미를 느낀 게 더 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세계 문학 전집 읽고 독서 꿈나무가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그런 자생적 발견이었다. 네. 소외된 삶의 뿌리를 찾아서 자주고로 입에 물고 그런 거를 고등학생이 그런 거를 읽지는 않죠 보통은 찾아서. 저 국어 선생님 정교조 선생님이셨어요. 아. 중요합니다, 정교조.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옛날에 신문도 좀 많이 봤던 것 같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독서보다는 확실히 논픽션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한테 진짜 삶의 쾌감을 많이 줬고 아 세상이 이런 거라고 이러면서 이제 읽고 또 제가 그 다음에 취업을 해서 노조에서 노동조합 신문을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 계속 이제 그쪽으로 독서를 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글쓰기로
이런 글쓰기로 나온 것 같아요. 인터뷰나 논픽션이나 르포. 그리고 조지 오웰도 너무 좋아했고.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은유 선생님 볼 때마다 되게 유니크한 글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선생님 또래의 여성 에세이스트 중에서 선생님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거든요. 사회과학적인 글을 쓰는데 네. 내가 아는 사회과학이 아닌 글을 쓰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은유라는 사람을 몰랐다가 은유 선생님을 언제 처음 뵀더라? 예전에 한번 이제 어떤 행사 때문에 그때 이제 선생님이 거기서 아마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때 처음 뵀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선생님 글 쓰는 은유로 다시 만났을 때 그때 선생님 글을 찾아 읽고 되게 놀랐던 기억이 나요. 아, 이런 글을 쓰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제가 그 폭력과 존엄 사이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인터뷰 네네네네. 낸 게 이제 르포 처음 네. 낸 건데, 그것도 사실 이 생계형 지필 노동자로서 네. 돈도 좀 벌어야 되고 해서 아르바이트처럼 이왕이면 의미 있는 아르바이트?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거죠. 그 전에도 뭐 물론 제가 그런 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글을 썼기 때문에 그 일이 저한테 왔겠지만 저한테는 생계의 문제와 글 쓰는 문제가 늘 같이 갔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네. 선생님 인터뷰집도 내셨잖아요. 인터뷰하신 것도 많이 봤는데, 글로도 많이 봤는데 요번에 쓰신 책 보니까 인터뷰를 당분간 쉬겠다라고 쓰셨더라고요. 아니 그때 당분간 쉬었던 이야기를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터뷰도 정말 제가 인터뷰는 제 인생 수업이고 뭐 학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어떤 패턴에 뭐라 그러지? 패턴화되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누굴 만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끌어내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매너리즘에 좀 빠지는 것 같아서 좀 쉬었다가 하고, 그러니까 가령 제가 뭐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이나 잊지만 없는 아이들 이런 르포를 쓰니까 계속 그런 르포 제안이 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 이야기를 좀 써주세요. 그러면 너무 중요한 작업인데 이거를 제가 좀 새로운 상상력으로 새롭게 쓸 수 있으려면 좀 쉬어야 될 것 같은 생각? 그래서 조금 그거를 쉰다는 이야기였고요. 예. 지금은 다 쉰 상태신가요? 아니,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쉴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 다음 작품이나 차기작은 뭐 어떤 쪽으로? 다음 작품은 제가 다시 문학으로 돌아가서 한국 문학 번역하시는 분들, 네, 번역 인터뷰하고 있어요. 한국 문학을 뭐 외국에 영어로, 소개하는? 예, 한국 안토너 같은 분들, 아. 저주토끼 정보라 작가 저주토끼가 맨부커 후보에 올릴 때 같이 올랐던 안토너 번역가 있죠. 재밌겠네요. 네, 그런 분들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한국 문학을 사랑해서 번역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소중한 분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열심히 작업하고 있어요. 언제 나와요? 그게 지금 제가 통보를 받았는데 이때까지는 원고를 주세요. 상반기엔 나와야 돼요. 늦어도 6월 말에는 나와야 돼요. 세상에. 네. 무슨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여기 오는 것도 죄의식을 갖고 왔습니다. 원고 안 쓰고 어딜 돌아다니지? 그렇게 따지면 저는 감옥에 가야 되는데. 철커덕 수가. 네. 글쓰기 얘기를 해서 또 말하기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사실은 말 주변이 별로 없고 말을 잘 못해서 글 쓰는 게 편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가 또 유튜브의 시대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고, 유튜브 시대 이전에는 사실은 팟캐스트의 시대였고, 그래서 점점 더 글보다 말이 중요하고 말하는 게 글보다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어느샌가. 맞아요. 한편으로는 글 쓰고 싶어하고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작가가 되고 나서 돈을 벌어들이는 주수입어는 강연이나 강의, 맞아요. 이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유튜브이거나. 그래서 이거는 뭐 시대의 흐름이어서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가 되는 건 아닌데, 글감 논쟁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최근에 선생님께서 어느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뭔가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전혀. 말하는 이거죠. 저는 그러니까 말은 되게 확신을 갖고 해야 되잖아요. 좀 어느 정도는 저희는 매주 확신 없이 저는 말은 네네. 기세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렇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강연을 하긴 하는데 조금 늘 여기가 내 자리인가 이런 주저가 있는 것이 글쓰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게 늘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잘 안 되는데 하지만 제가 경험한 것은 이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저한테 편하진 않은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건 좋아하고 조금 도움이 됐다고 하니 이제 기쁘고 이런 건 있는데 그게 제 자리라는 생각은 늘 안 들어요. 그래서 강연도 50명을 넘지 않는 소규모 강연을 주로 하고 대화가 가능한 강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글쓰기는 돌아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신과 되게 반대의 에너지를 써야 되는 일인데 저는 그래서 글이 훨씬 편해요. 그치만 뭐 수다는 좋아해요. 근데 뭔가 이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이라도 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늘 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다? 좀 그런 네,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니 근데 선생님 워낙 이제 글쓰기 수업이 유명하고 이런 강의들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20-30명 네, 항상 그래서 내가 말의 오류를 잡을 수 있고 누군가가 반론을 제기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 환경 안에서만 저는 말하고 싶지 유튜브에 실시간 채팅. 그 풍선 뭐 이런 거 네, 아, 그래서 유튜브는 조금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좀 자신 없어요. 선생님 아까 이제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종교조 선생님 얘기도 하셨는데 그 글 쓸 때 스승, 글쓰기의 스승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자주 이제 책에 쓰시는 프리드리히 니체 혹은 뭐 선생님이 종종 언급하시는 리베카 솔릿 등등으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외에도 많을 것 같고 또 알게 모르게 또 우리나라 글쟁이 중에는 영향을 받은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글쓰기의 스승은 어떻게? 글쓰기의 스승이요. 저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니체도 물론 제가 처음에 이제 철학 공부하고 이럴 때, 내가 기존에 믿던 생각과 도덕, 규범, 관념 이런 거 의심하는 방법은 니체한테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고 여기도 좀 쓰긴 했지만, 생각해 보면 저한테 스승은 우리 글쓰기 학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글쓰기 수업을 13년 이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저한테 막 그래요. 글쓰기 책을 이렇게 냈으니까 3권이나 이제 글쓰기 수업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다. 나는 글을 안 써도 수업은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배우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한테 항상 우리가 뭐 책을 읽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그러면 이게 느끼는 것들 있잖아. 삶은 이런 거지. 맞아. 누구에겐 이런 아픔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그 테두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항상 그걸 깨트리는 거는 제 수업에서 누군가의 글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내 생각을 회의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전 최고의 스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분들이 늘 학인들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몰랐네. 맞아. 이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맞아요. 우리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삶들을 어쨌든 제가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어떤 식의 자극과 내 좁은 울타리를 인식하게 해주는 것은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 쓴 특별한 글인 거죠. 그래서 네. 어제 이 모임 준비하면서 좀 찾아본 것 중에 이스라 작가 칼럼들을 좀 어쩌다 찾고 예전에 많이 읽었던 걸 찾고 왔거든요. 그분도 사실은 글의 주제가 그 본인이 하는 그 글 공부방, 맞아요. 아이들이랑 아이들 하는 그 이야기. 공부방에서 아이들한테 배운 것들을 이렇게 글 쓰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좋았던 글들의 목록을 딱 작성해보니까 다 아이들과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글이었어요.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이나 소위 평범하게 살아간다, 전문직이 아닌 그냥 일상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그 말이나 생각들이 언어화될 기회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역할과 포지션을 그것들의 전달자가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스승인 경우가 많고, 뭐, 리베카 솔릿이나, 니체나, 뭐, 조지 오웰이나, 오드리 로드나 이런 분들의 글을 아름답죠. 그래서 이제 보면 또 영감을 받고, 그치만 그 아주 섬세한 것들은 이제 학인들에게 받고, 또 뭐, 우리 국내 저자들 글 잘 쓰시는 분들도 너무 많은데 뭐 다 조금씩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젊은 분들이 쓰는 글이 되게 좀 힘이 있고 와닿는 게 많다 이런 거 느끼고 있습니다. 네.
또 뭐 다른 질문들 혹시 뭐 남규님이나 채훈님 네. 네, 있으신가요? 사실 뭐 좀 이따 토론 주제처럼 넘어갈 때 말씀드리고 싶었던 주제들이라서 네. 지금 권일님이 준비하신 질문을 다 녹아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거를 좀 여쭙고 싶어요. 저는 은유 선생님 글이 너무 좋은 거는 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힌트가 담겨 있는데 이전에는 글쓰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문에 실리는 칼럼들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약간 뭐랄까요 좀 학자들, 네. 교수들이 맞아요. 쓰는 배움의 어떤 그런 그 장이고 그들이 저한테 가르침을 주는 글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항상 이 민중이라고 하는 서민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네. 가지고 이야기를 쓰시고 거기 안에서 이제 약간 매개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저널리즘이 정말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라는 것을 거기에 이제 좀 빈 공간을 지금 선생님이 채우고 있다는 느낌을 네. 항상 가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든 생각 하나가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은 독자들이 어려운 글과 쉬운 글을 얘기를 할 때 쉬운 글에 대한 어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또 우리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냥 쉽게만 쓸 수 없는 딜레마들이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제가 아는 글쟁이 중에 가장 최대한 쉽게 쓰면서도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으면서도 그래도 이제 그 많은 개념들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작가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어떠세요? 쉬운 글에 대한 고민, 어려운 글과 쉬운 글의 차이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좀 하고 계세요? 그렇죠. 쉬운 글이 어려운 글이라는 저는 이분법보다는 그러니까 독자가 이 사안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없어도 이 글의 논리를 따라올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글을 읽고 나면 저는 사회 구조의 문제를 볼 수 있게 해준다는 목표가 있거든요. 네. 이것이 어떤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글을 제가 뭐 쉬운 글이 좋은 글인가 어려운 글이 좋은 글인가 이런 질문도 여기 있는데 어려운 글 쉬운 글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남기느냐 어려워도 뭔가 시사점을 던져주고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으면 이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데 자기 지식만 가시하기 위해서 읽을 사람은 안중에도 없이 어려운 글들이 있잖아요. 자기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글들. 전 그런 글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독자도 공부하게 하는 글이 저는 되게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 여지를 좀 줘야죠. 내가 누구랑 소통하고 싶은가 했을 때 모두가 철학을 공부할 수 없고 모두가 뭐 인문서 그 두꺼운 어떤 개념을 읽을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런 거를 좀 어떤 생각의 잣대로 알려주고 개념을 같이 공유하면 좋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는 글 쓰는 사람이 노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조건 이거를 막 이렇게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 독자의 입장에서. 근데 그 독자를 누구로 상정하느냐? 일하는 노동자. 그럼 일하는 택배 노동자가 언제 책 읽어? 신문 칼럼 이제 이렇게 하나 읽을 시간이 있다고 쳤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상태에서 제가 글을 시작하는 노력을 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글이 쉽지만 읽을 만한 글로 만들어야 되고 다 읽고 나면 쉽게 읽은 것 같지만 한 번 더 돌아가서 생각을 좀 해보게 하는 글 그런 글을 쓰는 게 이제 공적 글쓰기 직업적 글쓰기 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생각은 좀 하죠. 이거는 예. 말씀하세요. 예, 아니 말씀해주세요. 글쓰기 상담인데요. 갑자기 상담? 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시대를 얘기하면 사이다의 시대다. 뭐 얘기 많이 하고 최근에 얼룩소 얘기 나오면서도 네. 좀 글값이라고 뭐 얘기가 됐지만 얼룩소라는 플랫폼은 사람들한테 선택받는 글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선택받을 수 있는 글은 또 다시 말하면은 그냥 되게 뭐 세게 썼거나 직설적이거나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그냥 유행하는 소재를 이렇게 끌어다 쓴 글이거나 한쪽 편을 들거나. 그렇죠. 한쪽 편을 진영 논리에 편승하거나 좀 그런데 그런 글을 쓰지 않고 싶어하는 작가로서 필자로서 좀 나는 내 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선택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있어요. 저는 많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냉소나 무력감 이런 것들과 어떻게 그쵸. 맞서 싸워야 되나. 네, 그게 요즘 제 최대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상담입니다. 맞아요. 진짜 저도 고민이네요. 어려운 문제 같고 요즘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책에 대해서 엄숙주의는 없거든요. 물론 제가 책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고 제가 인생과 삶과 세상을 다 책에서 배웠기 때문에 책은 저한테 소중하지만 책이 뭐 그리 대단해서 누구나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뭐 다 저자야, 뭐 개나 소나 저자야,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누구나 저자가 되는 시대, 특히 일하는 사람이 글 많이 써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도 책이 많아지면 뭐가 문제냐면은 예전에는 좀 평가받지 못했던 책이 다시 좀 재발견돼서 읽히고 이럴 기회가 있었는데 요즘은 책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막 묻혀요. 그러니까 글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글이 시대와 불화해서 그 시대에는 읽히지 않고 독자를 만나지 못했다가 나중에 다시 조금 뭐 읽히는 계기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좀 불가능해진 시대가 아닌가? 그때 내가 주목받지 못하면 완전히 묻혀버리는 거고 글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너무 짧아진 거죠. 글의 생명력이. 그게 저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뭐가 홍수 시대라고 했을 때 저자의 홍수, 책의 홍수, 글쓰기의 홍수라고 했을 때 조금 우려되는 거는 그런 것들. 이랬을 때 내가 내 호흡을 가지고 읽히지 않지만 묵묵하게 내 글을 쓴다는 것을 어떻게 소신을 지키고 생활도 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거는 진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읽히지 않지만 내가 필요한 글을 쓰겠다. 이 소신은 엄청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쓸 때도 지금이야 산재에 대해서 이렇게 화제가 되지만 제가 그 책을 쓸 때가 15년, 나온 게 17년이니까 쓰기 시작한 거 15년 아무도 관심 없을 텐데 내가 이 책을 써야 된다. 그게 있었고, 물론 일세도 안 나가겠지. 이런 각오는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때만 해도 강의원으로 조금의 최소의 생활은 가능했기 때문에 강연과 글쓰기 수업으로 그냥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내가 써야 할 글을 쓰고 내 속도로 살려면 생계가 유지되면 저는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신 또 제가 또 하나 신경 쓴 거는 어떻게 사람들이 내 글을 읽게 할 것인가는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너무 필요해라는 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저 사람들이 이런 글을 왜 안 읽을까? 가령 산재에 대한 글을 왜 안 읽을까를 엄청 고민하면서 좀 읽게 해야 되겠다. 노력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계속 했어요. 그 연장선에서 좀 글의 정치적 메시지를 담는 것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최효정 선생님이 페이스북에 이제 그런 말씀을 쓰셔서 약간의 논쟁도 있었는데, 글에 이제 환경 기후 위기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자본주의가 근본적인 문제인데 사람들이 반자본주의를 명시하지 않고 자꾸 애둘러서 뭔가 기술적 해결이라든가 뭐 이런 간접적인 해결만 얘기를 하고 있다. 문제는 자본주의다. 그러면서 반자본주의를 전면에 내걸어야 된다. 라고 썼어요. 그런데 네. 저는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도 그거를 이 칼럼이라는 형식에 저렇게 쓰는 것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을지 그쵸. 좀 약간 의문스럽기도 했고, 또 예전에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썼던 글 중에서 신자유주의라는 말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하나. 그때 시사인 칼럼이었던 것 같은데,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신자유주의라고 얘기하지 말고 나는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우리 엄마한테 설명하듯이 그런 글을 쓰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글쟁이들이 별로 고민이 없이 그냥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별 비판 없이 쓰고 있다라는 식의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반자본주의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되게 세 보이지만 네. 그냥 공허한 기표처럼 들리는 측면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글의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담는 것이 되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너무 그물이 큰 거죠, 저는. 반자본주의라는 것이 네.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저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기반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말로 할 땐 그래요. 막 어제도 그 다음 소위 보고 나서는 그냥 인류가 없어져야지 해결되지.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같은 거예요. 인류가 없어져요? 예. 멜소스, 타노스. 어떻게 이걸 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이거를 제도로 막고 이 죽음, 인간의 생명이 더 귀하고 이거를 뭐 각성된 개인들이 막 출연하면 이게 바뀔까? 그럴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그냥 인간이 없어져야 돼, 이 생각. 자본주의 없어져야 돼랑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죠. 자본주의형 인간들이 지배를 하는 세상이니까
근데 그거는 저는 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푸념은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그걸로 뭐가 바뀌지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한테 다른 내 일상에서 무언가를 다르게 해볼 수 있는 영감을 줄 수 있나 생각해보면 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냥 너무 뭐래? 뭐 약간 이런 예, 느낌이 들어서 글 쓰는 건 어쨌든 섬세해지는 일인데 너무 말이 크고 그렇다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그 글을 안 봐서 지금 말하기는 되게 조심스럽네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쪽 뭐 이게 어디 카메라에 보면 어디가 왼쪽이죠? 여긴가? 아무튼 여기가 제가 있는 데고 대중이 여기 네. 오른쪽보다 조금 중간보다 약간 더 오른쪽에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자본주의라는 건 이쪽 끝에 있는 구호인 거고.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이 반자본주의라는 구호를 던지면 이만큼이나 오긴 할까라는 의구심? 그런 전략적인 고민들이 항상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끌어당겨서 이번엔 요만큼 오게 하고 요만큼 오게 하고 요만큼 오게 하는 그런 글쓰기가 좀 더 특히 저는 이제 신문에 글을 썼으니까 네. 신문에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그런 전략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죠. 신문은 조금 더 그러니까 저도 시사적인. 능력주의에 대해서 책을 쓰고 인터뷰를 하거나 뭐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가끔 이제 네이버 뉴스로 올라가면 네. 사람들이 댓글이 쭉 달려요. 박건일 너는 그냥 북으로 올라가라. 북으로 올라가. 빨갱이 새끼. 능력주의를 반대하는 놈은 북으로 가라. 그런 댓글이 주렁주렁 달려요. 그러니까 능력주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그 반응을 하는데 반자본주의라고 내가 쓰면 어떻게 반응할까? 지구 밖을 나가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아직도 뭐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글은 정치적이어야 되고 정치를 벗어날 수 없고 모든 글이 다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요. 그 정치적인 정치성을 담아내는 방식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저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내 독자들은 누구이고 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을 걸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근데 어쨌든 그런 반자본주의랑 깃발 들고 있는 목소리 내는 것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예, 목소리들이 들려야 되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 어쩔 수 없잖아. 이걸 자연화시키고 그러는 것보다 다른 상상력을 우리가 또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근데 저는 그게 호통치는 방식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늘 대중을 좀 꾸짖고 막 이러기보다 우리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내심을 갖고. 갑자기 뜬 거 없긴 하지만 그 조국 전 장관님도 사회주의자 선언을 하셨거든요. 공개적으로. 북으로 가실 분인가요? 공개적으로 사회주의자 선언하신 분의 인생을 보면 네. 이분이 과연 사회주의자인가 그런 그쵸.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말로만 저렇게 뭐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도 좀 근데 들고 이 지점에서 이제 그 생각이 든 게 그거 같아요. 글쓰기하고 또 연관이 되는 네.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하고 또 연관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글쓰기, 그러니까 대중매체, 미디어에 글 쓰는 사람들은 엘리트들이잖아요. 네. 어찌되었든. 네. 엘리트들이고, 그리고 대체로 이제 아까 최효정 선생님이나 뭐 이현석 씨의 논쟁에서도 나오는 걸 보면, 그 엘리트들이 뭔가를 얘기를 할 때는 근본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네. 강박들이 특히나 진보적파들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왜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너의 어떤 기술적인 혹은 어떤 부분적인 이야기만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자꾸 하고, 근데 우리가 뭐 글을 쓴다고 해서 그 짧은 글 안에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을 다 담을 수도 없고, 그럼요. 네, 우리의 태도를 다 담을 수도 없고, 네. 그 글 안에 모든 것들이 담겨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늘 이제 질문을 그렇게 받는 것 같아요. 당신은 왜 그런 정도의 글밖에 쓰지 않았느냐? 왜 더 자신을 이렇게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우리 사회에 질문을 던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 약간 공허함이 저는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시대에는 어떤 특정한 몇 명의 엘리트들이 어떤 글을 쓰고 대중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표현을 하고 그 안에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를 하고 내던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가 진보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근본적인 얘기를 한다는 강박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하고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토론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담론들을 같이 함께 이끌어 간다는 생각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최우 선생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네. 여전히 우리가 이게 과거에 생각했던 그런 엘리트가 대중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런 강박들도 좀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좀 듭니다. 근데 최우정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 반자본주의적인 삶에 가까워지려는 삶을 살고 계시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론만 가지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저도 항상 말과 암과 삶의 아니지 암과 삶과 글의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책임질 수 있는 거를 글로 쓰지 글이 너무 삶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제 글이 어떻게 보면 생활의 반경을 떠나지 않는 것도 그 제 책임의식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가 책임질 수 있고 하는 부분 을 쓰는 게 되게 윤리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회주의 선언 이런 거 하고 삶은 너무 동떨어지고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여지를 조금씩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저께 이제 그 현장 실습생 콜센터 홍수연 양의 사망을 다룬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거는 어떻게 이 세상이 바뀔까 했을 때 그렇게 전화해서 폭언하는 시민 하나들이 없어지는 것, 내가 전화를 해서 화풀이 하듯이 불투명스럽게 하는 게 누군가의 목숨을 끊게 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각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예,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회나 교육받을 기회는 없잖아요. 인권 감수성인데 크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대중한테 스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저는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반자본주의도 물론 중요한데 일상에서 우리가 정말 멀쩡한 어른이 돼서 타인을 괴롭히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큰 삶의 과제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남을 괴롭히고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쓸 때 아까 권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 네. 저도 많이 당했거든요. 막 엄청나게 박권일님 더 잘할 거예요. 네. 온갖 그 이 음해와 비판과 뭐 이런 거에 다 그 조리돌림 당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들을 지나오면서 생각을 해본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쓴 글이 제대로 전달되는 게 쉽지 않거니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달된더라. 네. 그러니까 이 어떤 특정한 소수는 나에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반응을 하지만 그렇죠. 그 글에 호응하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거든요. 네. 어딘가에 있어요.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끔씩 툭툭 튀어나올 때 저는 너무 반갑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글을 쓰는 것.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쵸.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글 쓰는 네. 사람들은. 저도 예전에 어딘가에 그렇게 써놓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뭔가 쓸 때 그냥 딱 10사람만 설득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쓰게 된다고. 좋아요 10개. 딱 10사람만, 만 명한테 읽혀서 10사람의 생각만 바꿀 수 있어도 좋겠다. 네. 약간 이런 목표로 의식을 갖게 돼요. 글은 어쨌든 저는 힘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누군가 읽고 생각을 하고 내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저도 계속 좀 글 쓰는 게 힘든데 쓰는 이유는 누군가 읽고 내가 좀 너무 사회 문제에 무관심했다는 걸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안 보이던 사람들이 보이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도 정말 이렇게 10사람, 100사람 소중하다. 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권해줄 수도 있고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이렇게 생각을 깊이 있게 다른 관점에서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살수록 되게 줄어드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한국 사회 구조가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고 동료 집단만 SNS에서도 소통을 하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만날 기회는 진짜 없잖아요. 그래서 글이라는 게 그렇게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데는 아직은 힘이 있다. 혜림님은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금 글이라는 소재로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제가 하는 고민과 다 비슷하게 맞다. 맞아요. 너무 어려운 주제. 그러니까 요즘은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마주하면 바로 일단 벽부터 치고 보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 벽을 치기 전에 조금 같은 생각도 있어 하고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래서 시도가 필요하다는 저는 느낌이 적을 만들지 않는 글쓰기와 적을 분명히 하는 글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지만
제 성정은 저기 있으면 가슴이 떨려서. 여기 저 다른 부분이 딱 그겁니다. 여기 주식 선생님. 만드는데 아닌데요. 저 떨리는데요. 저는 최대한 적을 안 만드는 중인데요. 아니, 여기 안 계시는 분이 여기 가장 이분이 그렇지. 이분이 그렇지. 네. 그래서 여기 아니면 여기 계시던 분이 제 목표는 다정한 글쓰기입니다. 다정한 능력주의? 다정다감한 글쓰기. 근데 정말 저는 근데 그런 것도 경계해요. 요즘 뭐 무해한, 귀여운, 다정함이란 말이 정말 유행인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다정해야 되냐 도대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냐. 왜 여성은 늘 무해한 존재로 나이 들어서도 할머니, 다정한 할머니, 무해한 할머니가 돼야 되냐. 귀여워야 되냐.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반대지만 글을 쓸 때 누군가 내 글을 읽고 생각이 조금이라도 변하는 게 중요하지. 네네네. 아, 저 사람은 너무 뭐 사나워 이러면 이제 귀도 안 기울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심장이 아니고요. 신체 구조상 저는 사나운 글쓰기, 적이 분명한 글쓰기는 못 쓰고요. 무엇보다 내가 다 알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지? 이 생각하면은 조금 쪼글 이렇게 돼요. 이거는 주식님이 써야지 뭐라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아니, 그렇다고. 난 그렇게 쓸 건데 뭐 이렇게 하실 거야. 그렇다고 주식님이 막 뭐 확신해 이런 건 아니고 저는 때로는 그렇게 날카로운 벌침 같은 글쓰기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일단 나는 이렇게 조금 밭을 일구는 소심한 하지만 꾸준한 글쓰기를 해서 적어도 내 책을 읽는 사람은 저도 몰랐지만 글 쓰면서 다 배워간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그동안의 변화가 뭐냐 했을 때 제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진 거고 저도 그런 젠더 감수성이나 장애인에 대한 소수자 감수성이나 그런 거가 부족했는데 많이 배웠거든요.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배웠냐? 글쓰기 수업하면서 배우고 책 읽으면서 배우고 제가 배워서 더 좋아진 것들을 이제 여기 담기 위해서 글을 쓴다 했고 그러니까 제 책을 읽는 독자분들은 제가 좋았던 거를 같이 느끼게 해주는 그러니까 10명 이 책 사는 한 분 그 사람이 또 누구한테 선물하면 그 하나 전 그게 되게 소중하다. 그래서 이렇게 소박하게 쓰고 있어요. 저는 주식님 글 같은 경우에는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오늘 나오셨어야 돼. 주식님 글을 저는 물론 다정한 글쓰기를 지향하지만 주식님 글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네.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대신해서 욕은 이쪽이 먹잖아. 같은 MBTI예요. 같은 MBTI. 거의 방패.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고스란히 오히려 더 강도를 높여갖고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저는 이 사람 너무 완소인데?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전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한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글을 써놓고 거기에 막 이 좀 시비 걸러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하고 진짜 세게 논쟁했거든요. 야. 막 다투는 방식으로 막 논쟁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약간 무용하다는 생각 맞아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 제가 막 뭔가 나를 더 강변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무용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부터는 만약에 어떤 그런 막 비판들이 막 세게 달리는 그런 댓글이 있더라도 좀 돌려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그들은 저는 설득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설득할 수 없어도 제가 그런 글을, 그러니까 댓글을 남겨놓잖아요. 그러면 그 글을 보는 저에게 생각에 좀 동의하거나 동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라고 하는 댓글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쳐낼 건 쳐내고 내가 설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예전에 드는 만들어놓은 것 적들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약간 그런 거에서 아까 얘기가 끊겼는데 주식님은 제 마음에 어둠과 빛이 있다면 어둠을 개발하는 저는 빛을 지향하지만 또 어둠이 있거든요. 네. 그 어둠을 더욱더 어둡게, 더욱더 칠흑 같은 어둠으로 만들어서 증폭시켜서 발언해 주기 때문에 너무 좋다. 너무 완소, 필자고. 반면에 이제 은유님은 저의 빛을 대변하는 그런 글을 쓰시죠. 특히 제가 이제 예전에 글쓰기 수업에서도 한번 얘기를 길게 한 적이 있었는데, 은유 선생님 글을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한참 페미니즘 리부트 직후였던 것 같아요. 2016년 정도 되었나? 16년 정도, 17년 정도였는데, 한참
여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발언을 하기 시작하고 굉장히 이제 보물처럼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책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또 우리가 몰랐던 필자들, 화자들이 나서서 자신이 겪은 고통이라든지 그런 폭력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수많은 남성들이 고발당하고 네. 그 단죄되던 그 시점에 나왔던 이제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는데 그 언저리쯤에서 이제 은유 선생님 어떤 칼럼을 보고 내가 느꼈던 것이 내가 지금까지 봤던 페미니즘만이 페미니즘이 아니었구나. 예컨대 장년, 중년 여성들의 페미니즘이라는 거. 그들이 선 위치에서 겪고 있는 억압이라는 것이 20대 여성들 지금 이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그런 페미니즘, 영페미니스트라고 불리는 분들의 예컨대 그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이런 성애화된 성애가 중심이 되는 그런 페미니즘과 다른 형태의 페미니즘 담론들도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저는 은유 선생님 칼럼 보면서 처음 느꼈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저는 제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20대 여성들이 겪는 어떤 문제로 한정이 되어 있었던 거죠. 페미니즘적인 문제의 이 틀이. 근데 은유 선생님이 쓴 책이나 글을 읽으면서 이게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사실은 세대 초월적인 것이고 각자의 위치에서 겪는 문제들인데 내가 너무 협소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들으면서 주식님은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을 더욱더 다크하게 더욱더 강렬하게 뾰족하게 표현해 준다면 은유 선생님 내가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해줬다는 점에서 참 좋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통 그 책 보면은 네. 거의 남성 작가인 경우가 많고 그 네. 작가님들이 프롤로그에다가 나를 위해 뭐 해준 아내에게 감사드린다. 아니면 뭐 피드백을 해준 아내에게 감사드린다. 막 이런 말을 제가 읽은 책들 중에 많죠. 그렇게 쓴 작가들 네. 되게 많았는데 이 책을 보면서 되게 그 부분에 대한 카타르시스 같은 네. 걸 좀 느꼈어요. 제가 정말 이 책을 쓰는 동안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이 책을 썼다. 어머니에게 감사드린다. 이거 보면 막 극대노. 네가 좀 해먹지. 그리고 막 아이들 뒷등을 보여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막 이런 거 있어요. 막 아름답게 프롤로그에 앞에 이제 서문에 막 이렇게 쓰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되는 것에 예전부터 분노했어요. 근데 그걸 어디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위치는 밥하는 사람의 위치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저는 프롤로그에 절대 가족 얘기 없어요. 너무 떳떳해. 나는 내 밥 내가 해먹고 내 빨래 내가 하고 글 썼다. 그러니까 나는 나에게 감사하다. 약간 이런 뉘앙스인데 그런 것에 대한 의식이 없었죠. 그리고 저는 남성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은 독서량과 그 어떤 학습을 한 것을 과시를 하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조건이 뭐냐? 항상 누군가가 밥을 해주고 막 다 뒷바라지 해주는 거잖아요. 간식 해주고 대추차 끌어다 주고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저는 이제 여기도 그게 이제 작가님은 글쓰기 루틴이 있나요? 이 질문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강연을 가도 루틴을 만들 수가 없다. 왜?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 이 주렁주렁 달린 아이들과 여러 가지 돌봄 노동에 늘 호출당하고 내가 내 일상을 단독자의 삶을 이렇게 사는 것처럼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는 글을 썼고 늘 글 쓰다가도 밥해야 됐고 오늘 아침에도 여기 나오기 전에 딸내미가 김밥 좀 싸달라. 그래서 막 뜨거운 밥을 하는 여기 딘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노동 막 이랬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책 내고 인터뷰한 것 중에도 이제 채널뉴스 기자가 이 아이 키우는 여성들의 글쓰기를 내가 되게 지지해 주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하나 키워내는 하나의 생명을 길러내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다. 근데 그걸 사회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아서 이 돌봄 당사자들, 보호자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양육자들이. 근데 그 힘이면 책 몇 권 쓸 수 있다. 사람들 박사학위 하는 거 힘들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김장하는 거 힘들다. 아이 키우는 거 힘들다. 그게 얼마나 많은 지속성과 끈기와 자기와의 타협이 가능한 있어야 되는 일인지는 이야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여성들이 글 더 많이 썼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책을 쓸 때 요 7년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전에는 막 신영복 선생님 역시 이런 글을 어떻게 쓰지 막 이랬다면
신연법 선생님 어머니는 계속 밥을 해줬을까? 감옥 계속 옥바라지 하셨는데 연세가 몇 살인데 이걸 하셨을까? 이제 이런 게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저의 변화가 담겨 있고, 예전에는 글쓰기 수업할 때 이제 독서 목록에도 막 좋은 책은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의 이제 남성인 경우가 많았는데 그걸 의식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좋은 글인 게 너무 중요했으니까. 그리고 절대 다수가 남성의 저자의 책이었고, 2016년 이후 여성 저자 책도 외서도 많이 번역되고 필자도 많아지고, 그래서 요즘은 글쓰기 수업할 때 거의 여성 저자들 책으로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거를 느끼고 일부러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약간 좀 네. 그거를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글이라고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네. 중간에 우리 멤버들이랑 선생님이 생각하는 좋은 글이라는 건 뭔가 이게 글 쓰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제 고민되고 항상 네. 변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시점에서 예, 좀 전에 혜림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 뭐 덧붙이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래도요. 중요할 것 같은데. 덧붙일 거 말씀해 주세요. 이건 거의 덧붙임에도 가깝긴 한데, 그냥 이 글에 대한 책에 대한 감상. 그러니까 이게 어떤 대추차 끓여주고 밥 해주고 이런 어떤 물리적으로도 보이는 어떤 가사노동도 있는데, 감정적으로 또,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건 보통 등단을 한다거나 뭔가 누군가가 주목을 네.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또 걸리고 그 시간을 거듭하는 과정이기도 했잖아요, 네. 과거에는. 근데 그거가 될 때까지 북돋아, 너는 특별해. 너는 할 맞아. 수 있어. 넌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북돋아주는 역할도 되게 옆에서 조력자가 맞아요. 해줘야 되는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건 약간 남녀를 약간 떠나서 아까 그 책을 많이 써보라고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이해가 되는 게, 일단 써보면서 시작한 글쓰기 책인 거잖아요. 이 상담소 네. 책이. 그래서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조력자가 없이도 사실 내가 글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한 땀 한 땀 이뤄낸 것이 너무 대단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걸 보면서 그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조력자가 없어도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글쓰기 이 시간에 그 얘기를 할 때 네. 북두신권 그 짤을 갖고 와서 너는 이미 책을 써 있다. 그걸 보여주고, 당신은 이미 책을 쓸 수 있는 상태다. 당신의 지금 독서량과 이 학습량을 보면 이미 책을 몇 권 쓸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뽑아낼지를 몰라서 그런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팁을 줄 수 있지만 이미 당신은 책 한두 권 정도 쓸 수 있는 양의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뭔가 책이라는 거에서 뭔가 이게 대단한 무언가 숭고한 뭐 이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책 쓰는 거 글 쓰는 거 그렇게 숭고한 일 아니고 대단한 일 아니다. 특히 살림을 하면 이게 시간이 되게 분절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신도 이제 산만해지고, 그랬을 때 이제 뭐 우리가 자기 신체나 생활 조건에 따라 글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니체도 이제 아포리즘 많이 쓴 게 자기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이 스쳐가는 생각을 빨리 붙잡아야 했다. 그래서 철학자지만 굉장히 이제 글을 짧은 호흡으로 많이 쓴 거고, 버지니아 울프인가 제인 오스틴인가도 자기가 그 30분 이상 시간을 너무 확보하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이제 뭐 긴 글을 쓰기 어렵다.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주부 가사노동, 돌봄노동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쓸 수가 없는 그 조건이 있고, 남성 지식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 가부장제가 있었다. 뭐 그런 거. 한 문장 쓰면 저기 뭔지 보여가지고 정사하려고. 이 키보드 같은 게 중요해요, 장비가. 좋은 장비를 써야 돼. 결론은 장 좋은 장비를 써야 되는. 맞아. 이게 그리고 나를 끌어당겨.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사실은 이제 니체가 그 쓴 되게 유명한 이 타자기가 있어요. 동그랗게 생긴. 그 찾아보면 아마 나올 겁니다. 이렇게 헬멧처럼 생긴 타자기가 그때 처음 나왔고, 그 타자기를 니체가 처음 받아보면서 이것은 거의 뭐 혁명 같은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니체 글쓰기가 변했다고 해요. 장비 훨씬 중요하다. 더 효율적으로 쓰게 됐고, 니체가. 그래서 장비는 중요하다. 네. 좋은 키보드를 써야 된다. 맞습니다. 돌아가서 한번 그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인데 이 시점에서 나에게 좋은 네, 글. 좋은 글이란 무엇인가? 원일부터 얘기해 주세요. 네. 전 여기 있어요, 쓴 거. 좋은 글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요? 저한테 좋은 글은 네. 자기가 그 나름대로 끝까지 밀어붙인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글.
글이 좋은 글이에요. 그러니까 뭐그 유려하게 잘 쓴 글이라든가 남을 설득을 잘 하는 글, 심지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글도 저한테는 이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저한테 좋은 글은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는 과거에는 세상을 바꾸는 글 이런 글들을 좋은 글이라고 생각했고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유려한 글 이런 글들을 좋은 글이라고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어릴 때는 지금은 더 이상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미련이나 그런 것들이 없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최대치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글 그것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독백 같은 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저한테는 지금 제일 좋은 글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디에서 쓰고 있는지 어떤 지면에 쓰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과 또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쓰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는 글 그리고 뭘 위해 쓰는지가 보이는 글 이 세 개가 딱 겹치면 저는 좋은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반자본주의 얘기도 했지만 뭐 경향식 뭐 조선일보에 쓰는데 한겨레 독자한테 쓰듯이 쓰는 글은 좋은 글인가 생각하게 되면 아닌 것 같다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권일림의 과거에 위치해 있는 거죠. 누구를 설득하기 위해 쓰는 글, 설득하기 위해서 애쓰는 적이 너무나 역력한 글들을 봤을 때 저는 좋은 글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저널리스트니까 글 쓰는 행위 자체를 약간 매개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런다는 전제 아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그 좋은 글이라고 하는 글은 나랑 사회가 함께 담겨 있는 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게 가끔씩 보면 이게 글을 봤을 때 자기 안에 되게 매몰되어서 그 자기에게 되게 충만한 글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글은 쓰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사회적으로 공유될 필요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글은 그냥 본인이 뭐 일기장에 쓰면 될 것 같고 그게 우리가 그거를 꺼내서 사회에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을까? 그건 저의 편협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있고 또 반대로 자기는 하나도 담겨 있지 않고 계속 사회를 평가하는 사회를 비평하고 평가하는 글이 있어요. 그건 또 반대로 그건 저는 그 역시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런 글을 쓰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 실제 삶하고 괴리된 글을 쓰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 그렇게 됐을 때는 좀 뭐랄까요 좀 위선이나 좀 남을 설득하기 쉽지 않은 내가 담겨 있지 않은 글은 남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사회가 항상 뭔가 나의 존재 그리고 지향하는 사회의 어떤 그런 이렇게 부재함 사회에서 뭔가 갈등하고 그리고 이제 기량하고 이러면서 뭔가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그거를 사회에 목소리를 딱 냈을 때 그 사람들하고 얼마만큼 소통하고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런 글인 것 같은데 그 둘 사이에서 항상 경계에 있지 않은 극단에 있는 글들은 저는 보기가 되게 버겁더라고요. 그렇구나. 헬림님은요? 저는 좋은 영상. 좋은 영상이라고 하시. 맞아요.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서 여쭤본 거라고요. 근데 이제 지인들이랑 몇 주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사실 어떤 탁월한 글이 있어요. 그 탁월함에 대해 반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아직은.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성폭력을 저질렀던 사람이 쓴 글이에요. 그럼 저는 최대한 이건 좁은 글이 아니야 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해가 됐나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론을박을 했어요. 저 친구들끼리. 이건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 탁월함을 보지 못한다고. 약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좋은 글이 뭔지 궁금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글 쓴 사람이 개차반이에요. 네. 근데 글은 너무 잘 써. 이런 글을 일상과 막 괴리됐어요. 저는 같은 사람이랑. 저는 아닌 거. 왜냐하면 그렇게 개차반이 아닌데도 좋은 글이 많이 있으니까 그 글을 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글. 좋은 글은 저도 이제 두 개인데 일단 질문이 들어 있어야 되고 사회적 위치성이 들어 있어야 된다. 글쓴이의 사회적 좌표가 저는 보이는 글이 좋은 글이라고 생각해요. 누구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쓰는 글인지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 위치가 보이는 글이냐, 그리고 질문이 들어있느냐, 그러니까 익숙한 걸 낯설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거냐, 아주 작은 거라도. 저는 그 두 가지가 있어야 글이 이제 생명력이 있고 고유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훌륭한 친일을 했는데 시는 훌륭해 이럴 수도 있는데, 친일 안 하고도 훌륭한 시 읽으면 되지. 우린 어쨌든 한정된 시간과 조건 하에서 뭐를 볼 수밖에 없는데 뭘 굳이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골치 아프게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과거에는. 근데 그 프레임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어떻게 글과 삶의 불일치를 되게 좀 승인해주는 프레임인 것 같거든요. 문학의 경우도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일상에서 폭력을 저지르고 이러는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이 연구 결과도 너무 좋아. 그럼 그 사람 막 추앙받고 이러니까 그런 게 안 없어지는 거잖아요. 폭력이 근절 안 되는 거죠. 저는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도 교수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전 수업을 하면서, 저는 제가 대학을 다니지 않았고 또 논문이나 이런 거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위기나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라거든요. 아, 이 학문의 전당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야? 막 이제 이러면서. 대학은 끝장났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폭력이 만연하고 인권 침해 만연하고 조교를 정말 노예처럼 부리는 것들이 용인되는 공간이 대학이라는 곳이고, 거기서 지식이 생산된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청소 노동자들의 그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문제적이라고 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쓰는 논문과 그 사람들이 쓰는 노동의 어떤 문제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건가? 예, 생각했을 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제 친구들은 저를 걱정하는 이 부분으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자꾸 걸으니까. 네, 막 이거 사실 책을 많이 안 읽고 싶어서 생긴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거 중요하죠. 이거는 누가 이걸 이렇게 말하던데 그 책을 읽지도 않고 거르고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좀 그러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배경 없이 읽어봐라. 그래야 이 책이 어쨌든 그걸 배운다, 진가를 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한 건데, 저는 내 시간을 왜 거기다 써야 돼? 이 사람은 맞아. 어차피 이런 사람이 쓴 똥인데,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은유쌤 말에 조금 더 그 친구분들이 무슨 걱정을 하는지를 알겠어요. 그리고 그 걱정을 저도 가끔씩 하거든요.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배제할 필요가 있나? 너무 이렇게 나를 가둬두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은유쌤 말에 100% 동의하는 게, 그렇지 않은 좋은 필자가 훨씬 많아요. 너무 많고 그들에게 탁월함을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대단한 어떤 그런 그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논란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배울 필요가 있을까?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운유 선생님이랑 재훈이랑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좋은 글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서 그 생각도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런 자신의 삶과 글을 분리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굳이 삶도 글도 어느 정도 일치하고 좋은 글 쓰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삶이 개차반이고 존경할 구석이 없는데 자기가 천착한 주제에 대해서 또 굉장한 탁월함, 진지함을 갖고 있는 글들이 아주 극소수 있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그런 텍스트는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text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조금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에요. 조국의 벚고전 산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제가 말씀하신 표정이 썩는데요? 근데 저도 권일님이랑 좀 비슷한 관점이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런 개차반인 사람의 글을 읽는 목적이 저 사람의 어떤 사회적 명예를 지지해주기 위함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뽑아 먹을 게 있으면은 다 뽑아 먹고 저 사람을 개차반으로 비난하는 것도 충분히 병에 양립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근데 대체로 어떤 대중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 삶과 글이 분리돼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글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한 거는 글자 그대로 대중적 발언 활동도 하지 않고 글자 그대로 학자들 중에서
진짜 이상한 사람인데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탁월한 텍스트들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칼 마르크스 예, 같은 뭐 마르크스 같은 사람도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해진 편이에요. 예전에 비해서는. 예. 근데 뭐 큰 틀에서는 저도 삶이 정말 개판이면 글을 안 읽죠. 싫어하는 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안 읽죠. 왜 아니, 굳이 근데- 저보다 더 많으면서. 근데 우리가 뭐 글 쓰는 게 저는 사실 도덕군자가 되려고 쓰는 건 아니죠. 물론 도덕군자 되려고 쓰는 건 아니고, 근데 우리가 힘들게 글 쓰면서 나를 또 돌아볼 수 없고 내 삶을 가다듬을 수 없다면 또 왜 써야 되냐, 안 쓰는 것과 쓰는 것이 그렇게 비슷하면,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문제를 무엇을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이 사람이 뭐 혼자 맨날 막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만 괴롭히는 사람이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남을 괴롭히는 그런 악마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게 저는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제야라고 했을 때 뭘 문제로 규정하느냐, 그 잣대는 다 다를 것 같은데, 예, 어떤 언행 불일치도 되게 클 것이고, 타인에 대한 폭력을 예사로 행사하는, 그것이 뭐 언어 폭력이든 뭐 신체 폭력이든 다 아우러서 그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반성과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정말 멀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50살이 넘으면서 노안이 와가지고 이제 50이 되셨어요? 아니 넘었다니까요. 얘기하고 싶지 않은. 윤석열 라이브에도? 그래서 이게 독서를 옛날만큼 많이 못 하겠는 거예요. 그게 확 느껴지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앞으로 살면서 책을 얼마나 많이 쓸 수 있을까? 책을 꼭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보다 이제 또 얼마나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선택과 집중. 그렇죠. 너무 필요하다. 맞아요. 나는 앞으로 어떤 책을 읽을까? 그리고 만약에 쓰게 된다면 어떤 글을 쓰게 될까 했을 때 더 신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된 시간과 조건 하에 정말 잘 선택해서 읽어야지. 그러니까 저희가 짝꿍이 가끔 이제 제가 뭐 그 유튜브나 책을 읽는 걸 보고 너는 왜 읽다가 때려치고 딴 걸 읽냐 이런 얘기를 해요. 짝꿍은 이제 끝까지 그래도 좀 이상해도 완독주의자인데 네. 나는 책이건 뭐 그 유튜브 콘텐츠이건 아니면 뭐 그 넷플릭스 드라마이건 한 30초 정도 보다가 너무한 거 아니에요? 30초에서 1분 정도 보다 아 이건 아니다 싶으면 딴 거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내 평생 읽을 책을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몇 권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야, 내가 평생 읽고 소화할 수 있는 텍스트 자체가 이렇게 적은데 네. 이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간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빨리 넘어가야 된다. 30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좀 너무 창작자들이 울 것 같은데. 아, 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무리 길어도 1화 이상 이제 포기하는 경우 1화 보고 나면 대충 저는 이제 촉이 와서. 근데 뭐 책도 자기랑 또 이 시절 인연이 맞는 책이 있으니까 맞아요. 지금은 아니야 이랬는데 또 나중에 맞아요. 그쵸. 찾게 되는 네, 경우도 네,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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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 책은 쌓아둬야 한다는. 일단 사놔야죠. 일단 사놓고. 일단 사놔야 된다 주의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또 다시 또 근본적인 질문인데 네. 이 멤버들에게도 되게 궁금하기도 해서, 그러니까 좋은 글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왜 쓰는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렇고 여기 친구도 다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왜 글을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권희님은 어떠세요? 왜 저부터 자꾸 물어보세요? 정면에 계셔가지고. 예전에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세상을 좀 더 낮게 진보시키는데 글이 도움이 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30대까지는 그랬던 것 같고 30대 중반까지는.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40대가 되고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나이가 되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스토아주의적인 사람이 됐고, 그래서 요즘은 글이라는 거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원래도 이제 큰 기대가 많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나는 글쓰기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더더욱더 이제 글이라는 것을 왜 써야 되는가? 저는 그냥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글 쓰는 것 자체가 어느 순간 그 예전에 진중권 선생님이 그런 말을 썼는데, 이
사정하는 것에 100배의 쾌감을 글 쓰면서 느낀다면 안 듣고 싶다. 굳이 그런 얘기를 네, 해서 죄송합니다. 얘기를 잘하는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떠오르는 비유가 그거예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그 정도의 변태적인 어떤 감각은 아니고요. 저는 어쨌든 자기 만족이다.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글로 정확하게 표현했을 때 느끼는 어떤 자기 만족적인 감각 그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스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내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몇 안 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거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뭐 자기 만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나르시시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그런 감각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내가 글을 쓰는 것이 가장 좋고 글을 누구보다 잘 쓴다고 할 수 없고 뭐 글에 재능이 없을 수도 있지만 결국 끝까지 쓰게 만드는 거는 그런 감각인 것 같아요. 내가 글을 쓰면서 느끼는 자기 만족, 내 스스로 좀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느낌들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남기님 어떠세요? 저는 되게 글을 그냥 도구적으로 생각하는 쪽이라서 사회에 영향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해서 설득을 한다거나 혹은 뭐 조직을 잘 한다거나 뭐 디자인을 잘 해가지고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중에서 그나마 제가 제일 남들에 비교해서 비교의를 갖고 있는 게 글이다 싶어서 글을 쓰는 쪽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말을 엄청 잘했으면 글은 안 썼을 것 같고 혹은 디자인을 엄청 잘했으면 굳이 글을 쓰지도 않았을 것 같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냥 머릿속에 이제 온갖 제가 읽고 보고 듣고 하는 것들에 대해 그냥 생각들이 막 계속 생겨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끄집어내지 않으면은 그냥 이 순간 생각으로 그치고 자고 일어나면 사라지게 되니까 그게 좀 아깝기도 하고 계속 생각이 이게 있으면 이걸 배출해서 없애야 또 다른 생각 아까 쌓아야 읽을 수 있다는 것처럼 좀 그래서 그냥 빨리 끄집어내서 써놓고 던져놓고 또 다른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민 선생님 만나고 그 토론을 하려고 어젯밤에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네. 도대체 왜 쓰고 있나? 네. 뭘 또 그렇게 또 진지하게 또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옛날부터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다 계신 분도 그렇겠지만 제가 글이라고 쓰기 시작했던 거는 중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거든요. 뭔가를 뭐 일기가 됐든 뭐가 됐든 막 쓰기 시작했던 그리고 대외적으로 뭔가 글쓰기를 했던 건 그때 글쓰기는 그냥 뭐였냐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썼던 것 같아요. 그냥 똑똑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너 글 잘 쓴다. 칭찬받고. 칭찬받고 뭐. 어떤 뭔가 좀 나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썼던 글인 것 같고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이 없다고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메인은 아니지만 그 한 부분이 어느 정도 저한테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 또 어릴 때는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생각들이 막 저는 주로 추리소설을 많이 읽었어요. 네. 어릴 때. 집 근처에 조그만 서점이 있어서 맨날 서점 가서 막 읽는데 그때 주로 저한테 잡혔던 거는 추리소설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걸 보면서 막 상상하고 생각들이 막 네.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좀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글을 쓰면 뭔가 생각이 정리되니까 그 생각을 좀 꼬인 생각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쓴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20대 초반까지 있었던 그런 글쓰기 생각이라면 지금은 조금 바뀌었는데 지금도 이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저널리스트로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왜 쓰는가를 생각해보면 한 명의 사회 구성원인데 저는 근데 시대는 너무 빨리 변하고 생각보다 우리가 너무 빨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있고 뭐 당장 어제 이런 걸 떠나서 한 1, 2년 전에 있었던 우리가 막 흥분하고 분노하고 했던 일들도 꼭 시간이 지나면 바로바로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저널리스트로서 글 쓰는 일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거창한 것 같지만 시대의 기록자로서 계속 기록을 해두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특히나 분노한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잊지 않기 위해서 쓴다라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글쓰기는 결국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자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적당한가는 늘 고민이에요. 하지만 저는 기자로서의 글쓰기도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랑시에르가 이제 얘기했던 그 개념이 저한테는 너무나 강하게 남아있는데 목 없는 이들의 몫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정치라고 했을 때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이든
평등하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시대가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언젠가의 어떤 그런 시대를 두고 그 시대를 위해서 저는 매개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겨레 신문에 특히나 많이 싣기 위해 애를 쓰고 저는 거기에 하나의 부품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제 시대적 표명은 끝난 게 아닌가? 그러면서 글쓰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아까 번일이 얘기했던 그 중장년 여성들의 목소리 특히나 계급 저층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최근에 되게 많이 관심이 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책 하나를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2019년에 했던 그 외항보고서라고 했던 그걸 바탕으로 그 글들을 다시 읽으면서 다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약간 좀 우울하고 매너리즘에 좀 빠져 있었거든요. 글쓰기에 대해서. 근데 그 텍스트들을 다시 보면서 아 내가 왜 글을 쓰고 있는가, 왜 써야 되는가라는 거를 다시 좀 인지하게 되고 거기에서 선생님의 글쓰기들을 보면서 되게 많이 힘을 받거든요. 그런 것들 같아요. 네. 지금 재훈이 얘기한 게 전형적으로 이제 아이러니스트 지식인, 그러니까 로띠가 얘기한 그 아이러니스트 지식인들이 하는 어떤 사회적인 기능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기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리처드 로띠가 얘기했던 그런 아이러니스트 지식인들은 결국은 우리 사회에 있는 모순들을 자기가 완전히 해결하겠다라고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혁명이나 개혁을 하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모순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저널리스트를 그래서 로티가 되게 높이 평가를 하거든요. 학자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시인과 저널리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 그들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시인들은 그것을 쉽게 언어화될 수 없는 것들을 언어화한다는 점에서 대체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저널리스트는 대중들과 직접 만나서 그들의 목소리를 매개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무당 같은 존재, 샤먼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도 저널리스트로서의 글을 쓰기는 재훈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역할들을 훨씬 더 선구적으로 해오신 분이 저는 선생님이라고 그치, 생각해요. 그치. 왜냐하면 저 아까 선생님은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네. 저널리즘이 해야 되는 역할을 어떻게 보면 선생님 하고 계신 거고 미리 먼저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예전에 권일이 계속 얘기했던 건 저랑 많이 토론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한국의 르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몰같이 그러니까 대접하지 않는 그런 문화. 돈이 안 되는 글쓰기.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저는 너무 강하게 있거든요. 저도요. 속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알바해가면서 어려움들을 뚫고 써오신 거잖아요. 저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되게 존경하고 예,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예. 근데 르뽀가 정말 아름다운 장르거든요. 저보고 사람들이 맨날 뭐 힘든 이야기 어떻게 쓰시냐, 뭐 막 그 책 쓰고 나면 너무 뭐 괴롭지 않으시냐, 읽을 때도 이렇게 힘든데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질문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힘들기만 한 피해자는 아니잖아요. 당당하게 자기 삶의 이야기를 세상에 하는 정말 시민적인 주체인데 네. 그 용기에 대해서는 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지? 저는 그 용기에서 엄청난 걸 배우거든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나를 믿고 이야기해주고 자기 삶을 공적으로 환원하는 그 결심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이타적인 행위고. 근데 그 당사자들을 그렇게 보지는 않고 그냥 고통받은 사람, 피해자의 뭐 유가족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저는 제가 르뽀를 계속 쓰는 힘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느낀 어떤 감동과 아름다움,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되게 크고 그것을 이제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글쓰기 나는 왜 쓰는가 생각했을 때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보면 하나는 이제 사적 자의 측면에서는 제 생각과 감정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쓰는 게 되게 커요. 왜 사람이 되게 모순적이잖아요. 욕도 먹기 싫고 하지만 할 말은 하고 싶고 악플은 두렵고 할 말은 하고 싶고 막 이런 이중적인 늘 자아가 이제 다투는데 내가 나를 잘 알고 있어야 선택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프리랜서들은 선택할 일이 많잖아요. 내가 어떤 책을 쓸 것인가부터 정말 누구와 밥을 먹을 것인가까지 선택할 일이 많은데 내 생각과 내 욕망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글을 썼어요.
그리고 내 감정을 그렇게 내가 정리하지 않으면 애꿎은 사람한테 짜증과 화를 많이 내게 되더라고요. 저한텐 그것이 아이들이었고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한 뭐 친절함, 다정함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타인에게 내 정리되진 않은 감정을 이렇게 배설하듯이 살고 싶지는 않다. 조금은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이 정말 남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 되게 컸고, 그래서 자기 정리인 측면이 사적 자아의 한 측면이 있고요. 또 공적 자아인 측면에서는 저는 생산자보다는 전달자의 위치성이 확실히 있고, 그래서 내가 막 왜 사람들이 소설 안 쓰냐고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나 소설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고 일단 그 다음에 저는 르포 작가로서의 하고 싶은 일이 더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거 너무 하고 싶다. 글쓰기는 하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 없으면 정말 쓰기 힘들잖아요. 뭐 글 한 편이야 어떻게 쓴다 하지만 책을 내는 건 다르니까. 근데 저한테 어떤 내적인 요청을 늘 일으키는 건 르포예요. 아, 이거 나 하고 싶다. 그래서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가령 유가족의 이야기도 이렇게 슬프게 자꾸 납작하게 규정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측면도 있어. 이 사람의 용기를 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좀 더 낫게 만들잖아 라는 것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이 가슴 아픈 일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했을 때는 아는 사람이 많아지고 알아야 분노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많이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막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이런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을까를 늘 연구해요. 저도 많이 읽고 소개도 하지만 어쨌든 독서 행위는 아까 말했다시피 자기랑 연결되어 읽거든요, 사람들이. 그럼 이걸 어떻게 자기 문제로 느끼게 할 것이냐가는 저는 작가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늘 고민을 합니다. 필요한 책을 나는 쓴다고 쓰지만 이게 읽혀야지 의미가 완성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읽힐까? 한국 사회는 진짜 다른 나라의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에 비해서 논픽션이 너무 안 팔리는 나라이고 너무 안 팔려. 네. 다른 나라는 논픽션과 관련되어 있는 시장도 워낙 크고 오히려 픽션보다 더 크고 네. 문학이 망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논픽션이고 또 논픽션 분야 작가들이 엄청나게 좋은 작가들이 역량이 엄청나요. 네, 엄청나고 관련된 상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기부여도 많이 되니까 또 더 좋은 작가들이 나오는 선순환이 있는데 한국은 온갖 들어보지도 못한 문학상들이 막 상금이 5천만 원, 8천만 원씩 해요. 예. 그런데 논픽션에 관련된 상은 거의 없어요. 학술 관련된 상들은 좀 있죠. 그런데 논픽션 작가들 정말 좋은 글을 쓰고 자기가 자비들을 취재해서 맞아요. 정말로 유의미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전무해요. 전무해요. 예. 그것을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이끌어오고 있는데 그 멱살 캐리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웅이 선생님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인기 작가가 되셨지만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회적인 주목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무슨 작은 상을 받으러 가서 시상식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롯데에서 주는 상이었는데 출판상 그래서 받으셨죠. 어릴 때 나에게 좌절만 줬던 롯데 자이언츠가 상을 줬다. 깨알 같은 또. 네, 깨알 같은 드립을 친 다음에 이제 그 논픽션이라는 분야의 상을 주고 상금을 이렇게 주는 것 자체가 사실상 롯데가 처음이고 이게 이제 사실은 일본으로 치면 한토리 하계상이라는 거랑 비슷한 위치에 있는 상이거든요. 그래서 롯데가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중요한 상이고 이런 상들이 많아져서 좀 더 많은 논픽션 필자들이 발굴됐으면 맞아요. 좋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운유 선생님이 새로운 길을 많이 개척해왔고 앞으로도 하실 일이 많다. 한국 사회만큼 르뽀가 필요한 나라가 없는데 맞아요. 르뽀가 이렇게 안 팔리는 나라도 맞아요. 없고 정말 너무 개탄스러운 현실이고요. 제가 예전에 막 사보 기자로 일하면서 이런저런 취재를 많이 다닐 때 어떤 분이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되게 인상 깊어요. 어느 업종이 이렇게 발전하려면 거기 스타가 나와야 된다는. 예를 들면 뭐 아이스링크, 그 피겨스케이팅에 김연아 나왔던 것처럼 마술하면 또 막 누가 나오고 이러는 것처럼. 근데 르뽀 작가는 뭐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 왜냐면 종사자가 되게 적고 그럼 종사자는 왜 적냐? 생활이 안 되니까. 예, 소설은 그래도 뭔가의
그 문단 권력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라는 것은 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밀어주고 땡겨주고 상도 주고 이런 동기부여가 꾸준히 되기 때문에 이제 있는 거고 한국 사회가 특히 또 문학에 대한 그 순문학주의가 또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뿌리 깊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제도로서 대학 교수나 이런 제도로서 뿌리 박혀 있고, 뿌리 박혀 있고. 소설가들이 다 교수로 가거나 또 이렇게 비평가들 가거나 하기 때문에 어쨌든 많이 쪼그라들었지만 재생산이 되고 있는 거죠. 되는 그 거예요. 내부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소설 언제 쓰냐고 물어보는 게 제가 마치 종착역을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왜 자꾸 나보고 소설을 쓰라 그러지? 저는 논픽션만 사고 논픽션만 읽거든요. 근데 너무 슬퍼요. 네, 잘 안 그래서 나와요. 소설 쓰는 분들 오히려 논픽션 읽고 소설 영감받아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논픽션 루포가 대접을 못 받고 몰라요? 루포 작가라는 말도 몰라요, 학생들. 왜냐하면 이게 직업이 될 수 없는 거야, 아이들한테는. 그걸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을 잘 못 봤으니까. 르뽀 작가 지원 사업 이런 건 잘 없는 거죠. 아마 뭐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있긴 있는데 거의 이제 뭐 수필 뭐 이런 거 있어요. 수필이고 산문 막 이렇게. 산문이고 이제 탈정치적인 그런 일 이제 글이 이제 논픽션에서 그나마 좀 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신혜림 PD도 시리얼이라는 곳이 글은 르포. 아니지만 글자 그대로 논픽션 그쵸. 르포잖아요. 영상계의 르포. 영상계의 은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상계의 은유. 신혜림 PD. 부끄러워하시네요, 카메라 뒤에서. 제가 부끄럽습니다. 마무리할 때가 되어서 덕담을 던져보았습니다. 네. 언제 네. 한번 은유 선생님은 술자리를 마련해 보죠. 근데 재밌는 루포가 영상 정부지. 얘기 나온 김에 하나 약간 제가 네. 갖고 있는 고민 중 하나는 영상은 사실 이제 다 찍을 수 있거든요. 네. 본인이. 그래서 더 많은 셀프 루포들이 영상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그럼 내가 전달자로서 하는 역할이 자기가 당사자들이 자기를 잘 찍어내는 것을 이제 점점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전달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생각해보면 조금씩 들기 시작해요. 브이로그가 일종의 셀프 루포인 거네요. 근데 그렇게 글쓰기도 따지면 글쓰기도 이제 비슷해요. 챗 GPT가 해주잖아요. 글쓰기. 챗GPT로 가나요? 지금 굳이 내가 안 써도. 아니 근데 글쓰기도 되게 비슷해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칼럼 작년 연말까지 쓰고 그만 쓰면서 과거에 제가 한겨레 신문 칼럼할 때 두 번째 쓴 글이 학교폭력 피해자 이야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피해자는 아니지만 제 글쓰기 수업에서 만났던 그 나왔던 글이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면 이런 식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구나 해서 제가 두 번째 칼럼에 그걸 썼고 그런 식으로 전달자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막 다 하는 거예요. 당사자의 글쓰기가 되게 활발해졌고 그걸 전달할 수 있는 루트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냥 나의 역할을 이제 좀 다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근데 이제 그게 저는 그것 때문에 아까 중간에 그런 말씀을 약간 드렸던 건데 그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 고민이에요. 이렇게 당사자가 모든 글을 쓰기 하는 시대가 네. 열렸고 이미 열렸어요. 네, 특히 영상은 더 네. 확장이 됐고 네. 그럼 매개자는 사라져야 되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당사자들의만의 얘기로는 한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예. 이 맞아요. 매개자들이 이렇게 엘리트로서 이들을 이끌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매개자가 다소간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당사자들이 과잉되어 있는 어떤 것들을 조절하고 그런 것들 안에서 이거를 사회적 언어로 만들고 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수용자들이 당사자의 얘기와 매개자 얘기를 같이 소비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당사자들이 더 많이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네. 해서 매개자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건 아니고 이제 네, 좀- 그래서 그런 네. 거는 혜림님에 대한 걱정도 똑같이 생각해요. 저는 시리얼이 존재하는 이유가 당사자들이 나와서 많은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에서.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당사자들의 세계는 또다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주목 경쟁이 되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주목받고 그러면 이제 이 매개자가 없으면 사라져야 맞아요. 되는 목소리들이 너무 많고 네, 그런 면에서 매개자의 존재가 되게 당사자는 중요하죠.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하지는 않지만 네. 누가 질문을 함으로써 당사자의 얘기가 더 발전될 수 있는 거니까 네네네. 시리얼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리고 거예요. 네. 어쨌든 편집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편집자의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좋은 네. 것과 안 좋은 것을 구분하면서 편집을 한 어떤 장이 있어야 또
거기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제 아무 때나 들어가서도 좀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믿을 만한 그 편집자가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네. 모든 것이 범람할 때는 내가 뭘 선택해야 되냐 되게 혼란을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편집을 잘 해주는 누군가가 역할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누구나 지금 뭐 표현 대중이라는 말도 쓰지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를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자기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 부분 예전에 뭐 그 서바이턴은 스스로 뭐 얘기할 수 있는 거 이런 말도 있었고, 또 리처드 로티가 이제 아이러니스트 지식인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도 사실은 그걸 염두에 두고 한 얘기예요. 결국은 자기가 글을 쓸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어도 자기의 처지를 제대로 대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앞으로도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대변할 수 있고 매개자가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언론으로서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매개가 약화되는 시대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개 필요가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매개가 예전에 너무 과잉됐었죠. 네. 과잉됐었고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지만 이건 사라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전 그런 면에서 저널리즘에 대한 어떤 그런 존재 이유를 계속 찾고 있어요. 의미. 네, 맞습니다. 열심히 이제 써야 되겠네요. 결론으로 당연히. 네. 예, 오늘 그 은효 선생님 모시고 글쓰기에 대해서 수다 네. 그리고 꽤 깊은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예,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글쓰기라는 제 직업이기도 하지만 고민도 많고 최근 들어서 이런저런 글도 쓰고 있는데 뭐 그 은효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제 생각도 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또 저희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도 만약에 글쓰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은효 선생님 말씀이나 책을 읽으시면서 좀 도움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아침부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은효 선생님. 네, 다음에 또 봬요. 고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